일촉즉발, 위험천만한 사고 현장 속으로 그들이 간다. 시민의 안전을 지켜라. 화마와 다투는 불의 전사들. 그 이름 소방관. 소방공무원 2016년 상반기 지원자 수 5만 6천 명. 경쟁률이 자그마치 10대 1. 이 모든 역경을 뚫고 오직 타인의 생명을 구한다는 긍지와 일념 하나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 시대의 영웅이 될 준비는 되셨나요? 좌합정보센터에서 준비한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소방공무원 편. 그 두 번째 기적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요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꽤 되긴 했지만 네. 이 수저론, 이른바 금수저다, 수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패배감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렇게 네. 흑수저다, 금수저다 이렇게 떠나서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하루를 먼저 시뮬레이션 해본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 출근길에는 잠시 눈을 감고 아침 회의를 그려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부장님은 뭐 어디에 앉으시고 회의는 어떻게 시작이 될 것이고 차장님은 이런 얘기 하겠지 식의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영상을 보듯이 머릿속에 시각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습관을 통해서 업무 네. 예측도를 높일 수도 있고요. 처음 해본 일을 그로 인해서 익숙한 일처럼 능률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네, 왜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기출문제 풀어보죠. 그리고 네. 모의 면접도 해보잖아요. 그거랑 그렇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확실히 그런 것들 많이 해본 친구들이 또 합격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어려울 거야 뭐 이렇게 하고 겁부터 먹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또 대비를 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 잡정보센터에서 지난주부터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을 방송해드리고 있죠. 네. 네.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데요. 저희 잡정보센터와 함께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네. 기출문제도 함께 풀어보시면서 반드시 성공의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소방공무원 그 필기시험 필수 과목인 국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네. 실제 시험 상황에 대비한 전략 꼼꼼히 세워주실 노량진의 스타 강사님을 오늘도 모셨는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참 내내 남자분이었는데 오늘은 네. 이제 특별히 여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잡정보센터 공무원 특집 1호봉의 기적, 노량진 공시촌의 국어 성적을 아주 확 잡아주신다는 김세령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 김세령입니다. 소방공무원 시험 하면 국어, 영어, 한국사 등 이렇게 네. 필수 과목 점수를 확보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국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먼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30분이 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최대한 모든 지식을 다 짜내서 합격 전략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게스트분들이 나오면요, 전문가분 나오면 이분이 어떻게 말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오는데 제 옆에 계시잖아요. 느낌이 네. 남다릅니다. 네. 예, 오늘 기대가 시청자분들 됩니다. 네.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인사드릴 분은요 또 저희가 지난주부터 만나 뵙고 있는 분이죠. 소방 공무원 시험에 대한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도와주실 분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멘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송아입니다. 어릴 적부터 누구나 한 번쯤은 장래 희망으로 꿈꿔봤던 것이 바로 소방공무원, 소방관일 텐데요. 화재로부터 시민들의 목숨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에게 어떤 부분에 힘든 점을 느끼는지 물어봤습니다. 과연 이들이 느끼는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어가 문법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보다 더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게 국어가 제일 어려워요.
네, 공무원 특집 1호봉 탄생 소방 공무원 특집 이원차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방금 전에 그 여학생이 참 이쁘게 생겼는데 표정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얼마큼 국어가 본인을 괴롭히면 이렇게 인터뷰하는데도 계속 인상을 쓰면서 인터뷰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어제 저희가 이제 소방 공무원 시험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국어, 영어, 한국사 필기 시험의 점수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교수님. 네. 소방 공무원 시험 국어는 몇 점을 맞아야 합격권일까요? 대체적으로 80점에서 90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상황에 따라 다른 게 네. 영어를 잘 보면 국어를 80점 봐도 상관없는데요. 영어를 못 볼 경우에는 국어를 90에서 95점을 받아줘야지만 합격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어도 20문제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모든 과목이 20문제입니다. 영어를 못 볼 경우에는 1개 정도 그리고 한 2개 정도. 그리고 영어를 잘 봤을 경우에는 한 4개까지는 최대 4개까지는 맞습니다. 가능하다. 네네. 보여주십시오. 근데 사실 수능 이후에는 따로 국어 시험을 칠 일이 없잖아요. 네. 이 수능 국어와 또 고시 국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수능 국어는요, 일단 이해 위주로 이루어지는 시험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네. 지문을 읽고 그 지문에 해당하는 부분만 적용만 잘하면 되는 시험인데요. 네. 고시 국어는 이해 부분 따로, 암기 부분이 따로 철저히 존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암기 파트를 제대로 외우지 못하면 네. 그때는 뭐 망치게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암기만 해서 암기만 하고 달려드는 분들이 있는데 암기하고 이해까지 해야 되니까 정말 그 제대로 그 글을 파악하고 이해한다는 건데 이게 문제를 봐야 좀 느끼고 올 것 같은데요. 수능 국어와 일단 공무원 시험 국어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지 임송아 강사님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문제 보여주시죠. 네, 소방공무원 시험의 바로 필수 과목인 국어, 수능 국어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수능 국어 문제와 함께 저희가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국어 문제를 보여드릴 텐데요. 보기와 같이 여기에 보시는 문제를 보면 보기를 참고하여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시험 문제고요. 이 보기에서는 동화 현상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동화 현상은 한 음운이 인접하는 다른 음운의 성질을 닮아가는 현상이다. 동화에는 니은, 미음의 앞에서 기역, 디귿, 비읍이 이응, 니은, 미음으로 변하는 비음화, 리을의 앞뒤에서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유음화, 끝소리가 디귿, 티귿인 형태소가 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났을 때 디귿, 티귿이 지읒, 치읒으로 변하는 국외음화가 있다. 다음 중에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1번 문제를 보면요. 밥물은 밥물로 발음해야 한다. 밭을은 밭을로 발음해야 한다. 등산로는 등산로로 발음해야 한다. 땀바지는 땀바지로 발음해야 한다. 네, 이 문제들 중에서 과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보기였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풀어보시죠. 예. 이건 되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밭을이 아니고 밭틀이죠. 예. 네, 2번 같은데 밭틀. 옛날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밤의 끝을 잡고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서 김조한 씨가 그 당시에 막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이 밤의 끝을 잡고 제가 그만 들을 때마다 그냥 끝을 잡고인데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볼 때 밭을 같습니다. 이거. 네, 뭔가요, 어떤 거 네, 같습니까? 맞습니다. 예, 잘하시네요. 맞죠? 예. 예, 저도 논리는 이 밤의 모릅니다. 예. 끝을 잡고를 애들한테 얼마나 열심히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네. 그 문제를 지금 살펴보시면 그 문제는요. 그 보기에 있는 내용하고 1, 2, 3, 4번에 있는 내용이 연결만 잘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는 거죠. 예, 예. 거기서 국외음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티읕하고 디귿이 이모음과 만나서 지읒하고 지읒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네. 2번의 밭틀은 이가 아니라 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칠이 아니라 틀이라고 읽어야 한다라는 그 원리만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이제 수능 국어가 얘기하신 대로 그 이해 위주라면 고시 국어에서는 암기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공시생들이 헤맨다고 좀 합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풀어보죠. 송하세. 네. 네, 이번에는 수능 국어에 이어서 실제 소방공무원 국어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문제를 보면 문제의 길이는 생각보다 짧은데요. 소방공무원 국어 기출문제에서 다음 보기 중에서 음운 변동이 다른 하나는 고르는 문제입니다. 네, 음운 변동이 다른 하나 제가 보기를 읽어드릴 텐데요. 1번 잡는다, 2번 소미불, 3번 미닫이, 4번
난로입니다. 이 중에서 음운 변동이 다른 하나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지금 예상이 오시나요? 한번 풀어보시죠. 네, 이번에는 저기 이은정 아나운서가 풀어보세요. 예. 네. 이유를 적절하게 얘기하면서 아나운서니까. 예. 갑자기 뭐 당황스러운데요. 창피한 거예요, 것 같죠? 예. 음운 변동. 네, 뭔가요? 연기를 정말 못하는군요. 아, 좀 답이 옵니까, 교수님? 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네, 아, 네. 2번이군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음운 변동의 기본적인 이론을 전체적으로 다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예. 네, 그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 보기에 있는 내용을 그냥 바로 접근하면 되는 거였었는데요. 네. 얘는 암기를 기반으로 해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라는 음운 변동의 체계를 알고 있니? 하고 묻는 문제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발음했을 경우에 니은이 첨가가 되는 경우고요. 나머지 1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받침이 바뀌는 교체라는 그러한 음운 변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니은 첨가라는 게 뭐 대학 야구가 아니라 대학 야구, 뭐, 네, 네, 맞습니다. 뭐 친박연대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합서가 이루어질 때, 그죠? 맞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문학 문제도 암기 문제로 출제되는 건가요? 아유, 문학까지 암기가 되면 학생들 죽어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럼요. 이게 그 문학 암기 같은 부분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뭐 문법 실용이나 국어 어휘 네, 네, 쪽이고 네, 네. 문학은 어떻습니까? 문학은 이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 부분인데 문학도 이제 보니까 문학과 비문학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네, 이제 공무원 시험의 국어와 소방공무원 국어 시험이 똑같은가 아니면 난이도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일단 소방직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제일 먼저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네. 과연 일행직과의 난이도 차이를 내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암기 파트는 일행직보다 즉 공무원 일반 행정직보다 훨씬 더 조금 더 높고요. 일반 행정직이. 그러니까 공무원 일반 행정직이 높고 네네. 예, 그다음에 예, 예. 문학 비문학 파트는요. 소방직이 문항수도 많고 그다음 문제도 조금 어려운 난이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문항 중에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능 문제라고 했으니까 네. 비중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암기 위주의 국어가 10문제. 네. 네. 그다음 이해 위주 즉 문학 비문학 문제가 10문제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국어 20문항을 영역별로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뭐 문법도 있고 실용 국어도 있고 문학도 비문학 뭐 어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영역별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문법 영역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네, 문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문법 같은 경우는 고전 문법하고 현대 문법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대체적으로 개념 위주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예. 그러니까 즉 뭐 음운이라든지 음절이라든지 형태소 이런 낯선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는가. 그다음 그들에 대한 그 파악을 바탕으로 그들의 개수를 할 수 있는지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형태소, 어절, 파생어, 뭐 합성어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문제를 보면은 아까 같은 뭐 끝을 같은 경우도 네, 네. 그냥 그게 익숙하니까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말로 풀려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야죠. 그래야지만 어떤 문제든지 응용 가능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자, 현대 문법만 해도요, 그 외울 게 참 많은 것 같은데 중학교 수준의 어떤 국어 문법 정도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아까 고전 문법도 있다고 하셨는데 수준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수준의 문법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일행직보다는 조금 더 심한 문제가 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좀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어 능력 시험 보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일행직하고 좀 비슷한가요?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경우는요, 그거는 실용국어 쪽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한글 맞춤법이나 뭐 예. 표준어, 표준국어를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그거하고는 또 다른 별개의 그렇군요.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실용 국어를 보면요. 한글 맞춤법, 그리고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맞춤법이나 표준어는 대충 감이 올 것 같은데 이 외래어나 로마자는 뭔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실용국어 같은 경우는 이해보다는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냥 네. 정말로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죽어라 외우는 부분이에요. 근데 외워도 죽어라 외워도 외우는. 외워도 다음 날이면 또 외워지지가 까먹어지고 또 까먹어지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 한글 맞춤법이나 뭐 표준어 같은 부분은 초등학교 때 실수했던 받아쓰기
그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건 딱 봐도 좀 풀기에 좀 수월한. 네, 좀 그쪽은 좀 수월해요. 그렇군요. 네, 또 몇 번 또 보고 나면요, 우리가 네. 어른이잖아요. 예. 그것들에 대한 기억이 이제 다시 새록새록 나기도 한답니다. 예. 네. 표준 발음은 어떻습니까? 표준 발음 같은 경우는 네. 생각보다 우리가 발음을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하는 발음 위주로 그것들이 내가 어디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정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익혀나가면 훨씬 더 수월하게 그렇군요. 이쪽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외래어 포기법도 좀 짚어주시죠. 외래어 표기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두 분한테 이거 문제를 어려워요. 냈고 싶은데 예. 슈림프가 맞는 것 같습니까? 새우입니다, 새우. 슈림프가 맞는 것 같습니까? 슈림프가 맞는 것 같습니까? 쉬림프 아닌가요? 그죠? 보통 전단지에 쉬라고 많이 돼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슈림프 버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슈림프가 맞습니다. 그래요? 네. 아, 정말요? 네. 제 슈림프라고 쓴 건 한 번도 못 봤는데. 저도 한 처음 번도 봤는데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래어 표기법이 현 생활하고는 조금 이렇게 동떨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잘못 학생들이 표기된 거를 저희가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대학교 그 뭐 과제물 낼 때 레포트, 맞아요. 리포트 이건 뭐가 맞는 거예요? 레포트. 리포트가 맞습니다. 아, 레포트 월드라는 데도 있는데 말이야. 거기 그러니까요. 상호 고쳐야겠네요, 거기. 예. 그 리포트가 맞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음악가 중에 우리가 또 모차르트, 모차르트 뭐 이런 경우도 모차르트. 예, 모짜입니까 모차입니까? 아유, 네, 맞추셨습니다. 뭐 차르트가 맞습니다. 모차르트. 네. 맞군요. 예. 네. 자, 로마자 표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로마자 표기라고 하면 도대체 이 로마자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인데요. 로마자 표기는 첫 번째가 원래 이해 위주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자는 표준 발음이 제대로 다 완성이 된 다음에 그 표준 발음대로 그 로마자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로마자 표기입니다. 이거 되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 또 국어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길 가시다가 이렇게 도로 표지판 보면은 무슨 로 길 돼 있을 때 네. 그거 보면은 이렇게 로가 뭐 R로 돼 있는 경우도 있었을 테고 뭐 N오도 있는데 되게 헷갈린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그거를 저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자라고 생각하신다고 해서 우리 왜 그 있잖아요. 뭐 1, 2, 3 다음에 그 1, 2, V 그게 아니고 스펠링으로 우리말을 바꿔준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저희가 그럼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예를 들어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 그 기출 문제를 보면 좀 알기가 쉬우실 건데요. 2015년 시험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예, 그거 예. 한번 보시면 울산, 설악, 그다음 종로, 호법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그 밑에다가 표준 발음을 먼저 적어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울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대로 들어오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로마자가 ULSAN 이렇게 들어오는데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표준 발음은 사실 울산이 아니라 울산입니다. 네. 그럼 SSA니? 맞습니다. 그런데 된소리 되기는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보기가 1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 2번 설악 같은 경우는 표준 발음이 그대로 설악인데요. 설악. 이 리을과 관련된 물음을 R로 볼 것인가 L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모음 앞에서는 R로 써야 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지 묻는 전 문제입니다. 2번을 했을 것 같아요. 설락 아니야, 설락이니까 이게. 제가 볼 땐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군요.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종로 같은 경우는 표준 발음이 종로이기 때문에요. 네. 네, 거기서 종 한 다음에 NO라고 드는 게 맞고요. 예. 그다음 호법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표준 발음이 호법인데요. 거기서 않나요, 여러분들 그건?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마지막 받침이 받침에서 비읍에 해당하는 부분은 B가 아니라 P로 쓴다는 걸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좀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진짜 발음 일단 기본적으로 발음 기호대로 쓰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설악 같은 경우에 L도 있고 R도 있는 거고 또 B나 P 같은 P나. 경우 또 뭐 C나 K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맞습니다. 이런 건 외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때려 맞추시려고 하지 마시고 찍어서 될 게 아니고 외우시는 부분 또 암기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면 소방공무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는가 싶은데 한국어에 지금 이런 경우도 보니까 한국어에 스펠링 쓰는 일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사실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정표는 결국 누가 만드는 것 같습니까?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만드는 그렇군요. 부분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럼 그분들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문학 영역으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문학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일단 문학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 그렇게 두 파트로 쪼개지는데요. 네.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예, 어떻게 고전 문학 됩니까? 같은 경우는 작품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개별 작품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기억에 더 오래 갑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현대문학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작품 수를 자랑하고 있는 게 현대문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문학은요, 작품을 해석하는 어떠한 힘을 기르는 그러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고전 문학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품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게 나올지 좀 대충 감은 잡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현대 문학은 이제 랜덤으로 무작위로 나오니까 이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복불복의 개념도 맞습니다. 있겠군요. 네. 그렇군요. 일단은 뭐 고전 문학은 작품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또 현대 문학은 문학을 해석하는 힘을 기르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외운다기보다는 좀 이해해서 그 연습을 통해서 어떤 그 유형을 좀 익히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소방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꼭 기억을 하고 계시죠? 자, 그다음은 그 비문학 영역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좀 재미도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비문학 부분. 예. 비문학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비문학인데요. 이 비문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비문학 공부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질문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그 힘을 길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기사에서 시쳇말로 야마란 얘기하거든요. 테마, 네네. 테마, 주제를 얘기하는데 이 그 주제를 알아야겠군요. 이게 비문학 의도. 질문은요. 의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의도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글의 네. 주제를 묻는 문제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글에 제공되어 있는 정보만 해석하려 하기 때문에 비문학과 관련된 부분을 자주 틀리곤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글의 주제 파악이라는 게 이제 뭐 글의 주제도 있고 출제자의 의도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읽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많이 일단 많이 틀려보고, 읽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어휘 영역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파트 중에서 가장 학생들이 제일 안 하는 파트, 죽어라 좀 제발 좀 해라라고 하는 파트가 어휘 영역 파트입니다. 어휘는 진짜 예, 단어 외우기 싫지 않습니까? 네. 네, 더더군다나 한자를 멀어진 지가 꽤 됐는데 그 한자 공부를 다시 하라고 하니 이게 네.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한자 공부와 관련된 부분을 특히 한자 성어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익힐 필요가 있다는 거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드립다 외워야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문법, 맞춤법, 표기법, 또 문학, 비문학, 한자 성어까지 저희가 외워야 할 게 너무나 많은 것 같, 방대한 것 같은데요. 소방 국어 시험 합격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무조건 열심히 하라 이런 거 말고 좀 팁이 있을 것 같아요. 좀 효율적인 팁. 예. 가장 효율적인 팁은요,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예. 음. 근데 기출 문제를 많이 네. 풀어본다라는 게 여러 예. 권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출 문제집은 한 권. 한 권을 사서 한 3번 내지는 4번 정도 반복해서요. 반복을 통해 익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간 안배가 보니까 중요하겠더라고요. 네, 네, 그거 어떤 맞습니다. 식으로 해야 돼요? 국어가 각각의 과목이 20분 정도 배당이 되어 있는데요. 예, 예. 실질적으로 시험장에 가면 영어 같은 경우는 20분이 안 되고 한 30분 내지 35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예. 그럼 나머지 과목에서 그 부분을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5분에서 17분 정도 내에 20문제를 푸셔야 그러니까 됩니다. 한 문제 1분이 안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아, 이게 그게 풀다 보면 막그 지문이 이해가 안 되면 막 우리가 소위 시쳇말로 막 똥술 탄다고 그러죠. 막 오금이 저리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럴 때가 동동 굴 때가 있는데 그런 때는 이제 좀 스킵을 과감하게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암기를 얘기하셨는데 암기에 좋은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암기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론서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긴 한데요. 근데 그 이론서에서 이렇게 너무 빽빽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네. 암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널찍널찍한 기출문제 풀이를요, 3-4번 하시면 그게 그대로 또 문제에 나오기도 해요. 예. 예, 그럴 경우에는 그냥 오케이 하면서 이제 풀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의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반복해서 네. 기출문제 풀이해라라고 하셨습니다. 네. 윤경 아나운서 다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제가 다시 짚어드릴게요. 먼저 기출문제집 한 권을 사서요. 예. 3번에서 4번 이상 반복적으로 푸시고요. 또 20문제를 17분 안에 풀어야 되고 예, 예. 또 영역별 기출문제집 한 권, 연도별 기출문제집 한 권으로 공부를 해라. 이렇게 팁을 주셨는데요. 네, 네. 암기를 많이 해야 하니까 또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네.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일단 하루에 그 공부를 얼마큼 해야 공부량. 합니까? 예, 네, 예, 하고 예. 저한테 이렇게 물으는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합격생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시간은 당연히 있죠. 예, 당연히 있는데 최소 국어는 매일 30분 어휘 연습은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휘만 30분씩. 네. 예. 근데 그 어휘를 영어 어휘 할 때 같이 이렇게 바로 연달아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안 그러면 국어 어휘는 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안 하게 돼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고 하루를 오전, 오후 이렇게 그다음에 저녁 이렇게 나눈다면 국어 공부는 오전 시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집중력이 좀 좋을 때 하는 네, 거죠. 네. 예. 그다음 점심 시간 이전에 끝낼 수 있는 공부량을 미리 정하신 후에 그다음 그렇게 그 부분을 점심 시간 전에 딱 끝내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그렇군요. 국어 공부할 때는 가장 좋습니다. 점심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밥을 먹고 나면 또 식곤증이 생기기 때문에 또 늘어지고 그 이후에는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외우고 집중할 수 있는 오전 시간을 택하라는 거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리고 또 문제 출제 경향을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소방직은 기출 문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학생들이 기억을 통해서 이제 간간히 복원되는 문제가 있긴 한데요. 예, 그 예. 최근에 나온 그러니까 2, 3년 그 최근 걸로 보시면 예. 문학 부분이 조금 더 문제가 더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2016년 같은 경우는 비문학 문제 중에서도요. 비문학 이론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어리둥절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네, 아까 소방국어 특징을 살펴볼 때도 문학이 어렵다. 그리고 방금도 출제 경향에 문학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네, 네. 문학과 비문학 쪽의 기출 문제들도 살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기출 문제는 임송아 강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소방공무원 국어시험에서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로 꼽히는 것이 바로 문학 작품인데요. 문학 작품은 어떻게 출제되는지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2016년 실제 출제됐던 문제를 복원한 건데요. 다음 중에서 쓰이지 않은 표현 기법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학 작품은 고려시대 천재 시인 정지상의 송인인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개인 언덕에는 풀빛이 푸른데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대동강물은 그 언제 다할 것인가.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네, 굉장히 시가 좋은데요. 다음 중에서 쓰이지 않은 표현 기법은 무엇일까요? 1번 도치법, 2번 과장법, 3번 풍유법, 그리고 4번 서리법입니다. 네, 정답이 감이 오시나요? 한번 풀어보시죠. 네, 일단 정확한 해보세요. 거는 도치법은 쓰였어요, 마지막에. 근데 과장법, 서리법은 알겠는데 풍유법이 일단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서리법 알아요, 어떻습니까? 진짜? 네, 뭐 했습니까?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 풍유법 저도 1, 2번은 아니라는 걸 알겠는데 풍유법에서 조금 헷갈리는 풍유법 네, 같긴 이것 한데 때문에 더 헷갈리는 이유를 잘 것 모르겠어요. 예. 네. 답은 3번이 맞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비유법의 여러 가지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근데 풍유법 같은 경우는 풍자해서 비유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비유법 중에 하나인데요. 풍자한다라는 게 속담이나 격언을 통해서 비유하는 표현법을 그걸 풍유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본문에서는 속담이나 격언을 통해서 비유해 놓고 있는 표현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옛 명언 어떤 속담 같은 것들로 그렇게 비유해서 풍자하는 그런 것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제를 더 풀어봐야겠습니다. 성화 강사님, 문학 기출 문제 하나 더 알려주시죠. 네, 이번에는 조선시대 문학 작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역시나 2016 실제 기출문제를 복원한 건데요. 바로 조선시대 실학자로 유명한 정약용의 한시 보리타작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면요.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큰 사발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롯에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옹해야 소리내며 발 맞추어 두드리니 삽시간에 보리 나달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티클 뿐이로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에 몸에 놓여 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네, 정약용의 보리타작인데요.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외부 세계에서 모습을 보고 깨달음을 얻고 있다. 2번 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3번 일상적인 시어로 생동감을 주고 있다. 4번 성경 후정의 표현을 쓰고 있다입니다. 네,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시죠.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내용만 보면 그 본문만 보면 되게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네. 보기를 봤을 때 이제 가장 일단 아니다 싶은 걸 고르면 정적이진 않잖아요. 그쵸. 보리 타작하고 있는데 정적인 거 아닌 것 정적이진 같아서 저는 2번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네, 2번이 맞습니다. 쉬운 거죠, 문제가? 네, 비교적 쉬운 문제죠. 제가 맞추면 쉬운 겁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지금 이 시 같은 경우는 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동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험생들이 이미지라는 용어에 대한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개념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예, 이미지라는 말의 의미는요, 어떠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정적인 물건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 있는 명사, 즉 사람과 관련된 부분들이 동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정적 이미지가 아니라 동적 이미지, 정답 2번이 맞고요. 그다음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선경 이게 후정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예. 네, 선경 후정이라는 건 문학에서만 나오는 일종의 표현법인데요. 먼저 경치를 표현하고 후에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기법을 선경 후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법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히 아셨으면 그래도 더 쉽게 풀이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치의 준말인 경이고 정서의 준말인 정. 그래서 선경, 후정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단순히 예. 이렇게 암기하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풀만한 것 예. 같습니다. 비문학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비문학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개의 다양한 방법으로 출제가 됩니다. 네. 이론을 묻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도 있고요. 논지 네. 전개 방식, 그다음 글을 쓰는 전개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 학생들이 부분이라고 좀 되게 보시면 어려워하죠?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틀리기도 많이 틀리고. 그럼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을 좀 괴롭히고 있는 문제 분야인 것 같은데 좀 그럼 저희가 또 풀어봐야겠죠. 저희는 그 틀릴 거라 예상을 좀 해보면서 임소환 의사님 비문학 기출 문제 보여주시죠. 네. 네, 읽다가도 헷갈리고 굉장히 단조롭게 느껴지는 게 바로 비문학일 텐데요. 비문학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2016년 실제 출제된 문제를 복원을 한 것입니다. 네, 이 글의 진술 방식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음악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기호로 적거나 마음에 담아두는 방법으로 전해진다. 대개 서양 음악은 기호로, 동양 음악은 마음과 입으로 이어왔다. 두 방법은 그 음악을 즐기는 데서 우선 큰 차이가 난다. 마음속에 담아둔 음악은 길게 하고 싶으면 길게 하고 시간이 없으면 빨리 끝낼 수도 있다. 청중의 반응이 좋으면 예정에 없던 가락을 넣을 수도 있다. 네, 이하로는 생략을 하고요. 두 번째 문단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할 텐데요. 판소리를 예로 들어보자. 노래와 사설이 섞인 장면들이 모여 한마당을 이루는 판소리는 시간이 짧으면 짧은 대로, 길게 하고 싶으면 길게, 자세하게 부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쭉 문장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중에서 제시된 기술 방식이 어떤 것인지 알아맞추는 문제인데요. 1번 묘사 분석, 2번 정의 예시, 3번 정의 분석, 4번 대조 예시입니다. 네, 이 글은 어떤 진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네, 감이 오시나요?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좀 난도가 좀 높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국어 시험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20문제를 17분 안에 풀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지금 막 풀어봤더니 거의 1분 딱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전 안 되는 거죠. 한 50초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건 답은 저는 대충 얘기하는 게 이제 몇 번 같아요? 저는 4번? 뭐가 이렇게 비교를 자꾸 한 것 같아서 대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4번 대조와 예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예. 맞습니다. 네. 예,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는요. 풀 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문이 길기 때문에 지문을 먼저 읽으시면 낭패를 당합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먼저 읽고요. 그다음에 보기 1, 2, 3, 4를 먼저 읽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본문을 통해서 읽는 방법을 취하시면 금방 또 푸실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험생들이요. 묘사 분석, 정의 예시, 이러한 글의 전개 방식은 비문학 이론이기 때문에 이미 다
연습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팁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 암기를 해야 하는 문법이나 맞춤법, 표기법은 꾸준히 암기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네네. 지문이 길어서 시간을 끌기를 하는 문학이나 이 비문학 문제들은 보기를 먼저 읽고 또 그걸 바탕으로 지문을 읽는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꼭 이 팁을 기억해 두시면 네,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우리 또 분들에게 교수님께서 국어 합격을 위한 지름길, 교수님께 좋은 한마디 해주시죠. 네. 국어 점수는 일단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날 그 컨디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다음에 영어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국어 점수는 반드시 100점을 목표로 해서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 멘탈이 바로 붕괴가 되거든요. 정말 멘붕이 그렇군요. 되는데요. 네. 그래서 동물적으로 익혀둔 암기력이 10분 발휘되는 데가 이제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부분, 그 암기력, 이제 많이 암기를 하라는 말씀을 예.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뒷받침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특히 식사와 운동 이런 것들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가장 믿어야 하는 때라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르막 내리막 다 있게 마련인데요. 그 내리막을 걷는 그 길, 즉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요. 자신을 끝까지 믿는 긍정의 힘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오늘 국어 합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윌비스의 김세령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커리칼리지의 임소원 강사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합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첫 선을 보이는 코너죠. 네. 재미있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자, 우리 동네 쇼핑 떠나볼까요? 이번 정류장은 달달빵집입니다. 달달빵집입니다. 새로 나온 건데 하나 먹어봐. 사람 사는 정이 있습니다. 신선 청구합니다. 싱싱한 걸로 드려야죠. 이웃인데. 이웃 간의 믿음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때부터 단골이잖아요. 단골되는 품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크고 인심 좋은 쇼핑센터. 동네에서 사면 네, 잡정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먼저 최신작 영화들을 통해서 저희가 처음 만나보는 코너인데요.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알아보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시간이죠. 네.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시간인데요. 먼저 부산 고용센터로 가보겠습니다. 네, 부산 고용센터의 신유경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센터 신유경입니다. 자, 오늘 경남 지역에서 소개해 주실 채용 정보, 어느 도시의 채용 정보입니까? 네, 부산시 그 섬유 제조업체의 생산직 구인권과 네. 김해시 도 제조업체의 사무직 구인권이 있습니다. 네, 부산과 김해인데요. 먼저 부산 채용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먼저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 사업장은 예. 주식회사 아주텍 WB입니다. 부산 사하구 신평에 위치한 섬유 제조업체로서 원단 가공 및 염색 업무를 담당할 직원 6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식회사 아즈텍 WB에서 생산직 6명 채용권인데 지원 자격 좀 알아볼까요?
네, 별다른 지원 자격은 없고요. 네네. 경력 또한 무관합니다. 근무는 주 6일 근무고요. 대신에 주간 근무 또는 주야 교대 근무 중에서 선택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급여는 시급 6,030원과 별도의 상여금 600%가 지급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으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서류 작성 후 서둘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된다고 하니까요. 구직자분들은 꼭 체크하시고 빨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경남 김해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주식회사 신창앤오렌지입니다. 네. 김해시 한림면에 위치한 도제조업체로서 발주와 거래처 상담 업무를 담당할 사무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신입도 가능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그 경력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근무 조건은 주 6일 근무에 급여는 2,400만 원 이상입니다. 예. 기숙사와 중식이 제공되니 참고하시고요.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메일 접수는 워크넷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네, 워크넷에 신창앤오렌지로 검색하시면 자세한 모집 정보와 접수 방법이 확인 가능합니다. 네. 지원 자격이 까다롭지가 않으니까요. 경남 지역 구직자분들은 이 채용권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고용센터의 신유경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제주 지역으로 저희 가보겠습니다. 제주고용센터의 유경량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고용센터 유경양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이 있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주 지역 사업장은 주식회사 경림산업입니다. 플라스틱 발포 성형 제품 제조업체로 제주시 애월로 신업 8길 13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1명을 채용합니다. 네,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하고 있는 주식회사 경림산업의 채용권인데요. 운전원 채용 소식입니다. 특화된 업무는 아닌 것 같고요. 지원 자격 어떻게 됩니까? 네, 학력은 관계없으며 경력 3년 이상 가야 합니다. 네. 급여는 연봉 2,500만 원 이상이고 복리 후생으로 건강검진비 지원 및 성과급 지급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므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가능한 빨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 3년 이상 경력직 채용인데요. 자세한 정보는 워크넷을 확인해 보시고요. 네. 다음 소식도 이어서 알려주시죠. 네, 다음 소개해드릴 기업은 세암 세무회계 컨설팅입니다. 네네. 세무사업체로 제주시 서강로 220 3도 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회계사무원 2명을 채용합니다. 자, 신입 뽑는 건가 궁금한데요. 지원 자격 좀 알려주시죠. 네, 이 회계사무원 채용은 학력과 경력은 관계없으니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급여는 연봉 1,800만 원이고 면접 후 협의가 가능하며 상여금 100% 별도 지급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고용센터의 류경량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부산광역시와 경남 김해시 그리고 제주특별시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잡정보센터에서 야심차게 또 마련을 한 코너입니다. 취업 준비로 매일 학교 또 집, 스터디 카페 또 학원만 전전긍긍하시는 이 영화도시들은 못 보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죠. 네, 최신 영화도 감상하고요. 직업의 세계도 알아볼 수 있는 재밌게 직업 정보를 전달하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제작진들이 이분을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한번 뵌 분인데요. 네. 지난번에 잡 초대석에서 출연하셔서 영화 기자라는 직업을 직접 소개해 주셨던 시네21의 이주연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출연한 다음에 주변 반응 어땠습니까? 사실 반응이라기보다도 제가 자체적으로 자체 평가를 한번 해봤는데 네네네. 제가 너무 영화 기자라는 직업이 일이 많고 돈은 적다라고 말씀 강조를 드린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사실 좋은 직업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가서 같습니다. 혼나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야 그렇게 말하면 그게 아니, 많은 이들이 포기를 할까봐 많이 좀 도전을 하시는. 아니 네. 굉장히 좀 담백하셨었고 또 너무 또 호황되게 얘기하시면 그게 또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이제부터는 우리 취업준비생들의 직업 길라잡이시자 또 재밌는 맞습니다. 영화를 소개해 주시는 영화 기자 이 두 가지 역할을 하실 텐데요. 소감 어떠신가요? 사실 좀 어깨가 무겁고요. 제가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영화는 많고 할 말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첫 시간 어떤 영화로 취준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영화 속 직업 바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전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 지난주에 개봉한 김명민 주연의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라는 영화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개봉했던 황정민, 강동원 주연의 검사외전입니다. 두 편 모두 유쾌한 범죄 스릴러 영화입니다. 정말 뭐 재밌었죠. 이 검사외전은 정말 강동원의 영화다 이럴 정도로 능청스러운 연기가 참 대단했었는데요. 이 두 편의 영화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공통점이 있죠. 일단 그 특별수사의 김명민 씨가 연기하는 변호사 사무장이라는 직업과 검사외전의 검사라는 직업은 모두 법을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영화를 함께 묶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두 직업 모두 괜찮은 직업 같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주에 개봉한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 영화 줄거리부터 저희 좀 들어볼까요? 네,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의 영화 주인공은 전직 모범 경찰이었고 현직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필재라는 인물입니다. 사건을 잘 따낸다고 해서 신이 내린 브로커라는 별명까지 붙은 인물인데요. 이 필재는 어느 날 사형수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인천의 재벌 그룹인 대해제철의 며느리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택시기사 순태로부터 온 편지인데요. 사형수의 편지를 받은 필재는 이 사건의 배후에 무언가 있다고 직감을 합니다. 사실은 그 자신이 경찰을 그만두게 만든 동료 형사에 대한 복수로 이 사건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파헤칠수록 경찰도 검찰도 이 사건을 건드리려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재벌가 며느리 살인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기 위해서 필재와 그리고 변호사 판수가 함께 이 특별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잠깐 줄거리만 들었는데 좀 꽤 흥미진진해 보입니다. 예, 오늘 예. 그렇다면 이 변호사 사무장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김명민 배우가 연기한 변호사 사무장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뭐 이제 뭐 변호를 하러 그 의뢰하러 갈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나 뭐 검사라는 직업은 알고 있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장 일은 저희가 뭐 잘 알 수 없을 텐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 사무장이 또 주인공이기 때문에 어떤 영화 속에서도 어떤 직업적 요소가 잘 그 표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김명민이 연기하는 필재라는 인물은 그 변호사 사무장이자 사건 수임 브로커입니다. 그렇군요. 그 참고로 이 인물의 영업 철칙은 돈 따라 돈이 있는 곳으로 움직인다라는 건데요. 그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장은 사건 수임과 재판 관련 자료 수집 이 두 가지 업무를 주로 수행을 하고요. 그 의뢰인이 사건을 수임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장이 직접 그 발로 뛰어서 사건을 수임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영화 속에서의 변호사 사무장과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장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영화적으로 좀 재가공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 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직 형사였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이력을 10분 활용해서 자신이 그 수갑을 채웠던 인물들에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면 자신에게 연락을 하라며 명함을 쥐어주기도 하지요. 예, 이처럼 이렇게 뻔뻔함을 직업적 장점으로 사무장의 영업력으로 승화시킨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변호사 판수랑 그리고 사건 브로커 필재의 관계도 흥미롭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변호사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게 사무장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그 두 캐릭터의 역학 관계가 뒤집힙니다. 필재를 고용한 것은 변호사 판수지만 그를 모시는 입장이 되는데요. 예, 판수를 연기하는 배우 성동일이 워낙에 좀 친근하고 인간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더해져서 두 캐릭터의 콤비 플레이 또한 되게 재밌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동일 씨는 뭐 어느 드라마나 영화에 봐서도 그렇지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푸근한 이불 같은 재밌고 친근한 그 주변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에서 그 시청자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그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이 사명감을 가득 찬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이런 어떤 그 법정 영화 이런 영화들을 사람들이 많이 또 좋아하기도 하고 또 즐겨 보는데 이렇게 특별수사의 어떤 변호사 사무장처럼 비슷한 직업을 표현한 영화 함께 볼 만한 영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무장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함께 보면 좋을 영화로 변호인을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로 활약을 했던 젊은 시절을 각색한 영화입니다. 변호인에서는 변호사 사무장 캐릭터가 등장하긴 하는데요. 송우석 변호사의 손발이 되어주는 변호사 사무실의 살림꾼 박동호라는 인물의 직업이 바로 변호사 사무장입니다. 아마 오달수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라고 하면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사실 변호인처럼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는 많지만 사무장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는 특별수사가 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변호인 정말 감동적이어서 저도 기억에 많이 남는 영화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특별수사는 그 영화 속 직업으로 변호사 사무장을 내세웠는데 뭐 이게 그 변호사 사무장을 특별한 내세운 연출 의도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특별수사를 연출한 감독 이름이 권중관 감독님인데요. 권중관 감독은 법조 브로커에 대한 책을 보다가 이 법조 브로커라는 직업이 굉장히 생명력 있는 직업이다. 그렇게 해서 사무장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만들면 재밌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그런 말하셨는데 이제 뭐 저희가 법원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많은데 누가 거길 들어갈까 싶었는데 변호사 사무장이 그 일을 따온 거군요. 그렇죠. 중요한 큰일들은 사무장이 따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영화에도 그런 대사가 나오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혹시 추천해 주실 영화가 있을까요? 네, 법조 브로커가 주인공인 영화는 아닌데요.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라는 영화를 함께 보면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되는 의뢰인을 만나기 위해서 링컨차라는 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 속물 변호사가 주인공인데요. 이 변호사가 자신이 변호한 인물이 결국에는 유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심적인 변호를 하는 건가요? 얘기하면 이제 스포일러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의 주인공이 매튜 맥커너이라고 아마 인터스텔라의 주인공. 타임 투 킬의 주인공. 네, 맞습니다.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으로 오스카상 남우주연상도 수상했던 연기 굉장히 잘하는 배우가 주연인 영화입니다. 저 고등학교 때 나왔던 타임 투 킬이었는데 그때 그것도 법정 영화였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봤습니다. 정말 자, 지금 바빠서 영화를 전 진짜 못 보잖아요. 볼 시간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자님 추천으로 오늘 링컨 타는 변호사 꼭 좀 챙겨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신 특별수사 이 영화를 통해서 변호사 사무장 직업의 어떤 모습을 저희가 좀 알게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법조 브로커라는 직업이 좀 많이 생소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또 왠지 브로커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도 강해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 사실 변호사 사무장, 법률사무보조원을 영어로 하면은 패럴리걸이라고 하는데 사실 변호사 자격증만 없는 법률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직업 중 하나고요. 소송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부터 증거 확보, 목격자 면담 등 변호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을 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 사무장, 뭔가 없어서는 안 될 전문 해결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영화 한 줄 평 해주신다면요? 네, 지난해 개봉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 중에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이 영화가 재벌 2세에게 통쾌하게 한 방을 먹이는 영화였는데 이 특별수사 역시도 좀 거대 권력과 소시민의 대결을 통해서 어떤 좀 통쾌함을 안겨주는 영화입니다. 연기가 좋았나요? 어땠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앙상블이 좋았습니다. 배우들 간에 김명민 배우와 김상호 배우, 사형수로 나오는 김상호 배우. 우리가 왜 메소드 연기라고 하잖아요. 김명민 씨가 또 그런 거에 달인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게 잘 표현됐나요? 이번에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해요. 워낙에 좀 인물의 전사까지 준비를 많이 하는 타입이라서 이 캐릭터, 이 직업을 가진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서 그런 사전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감독님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저희가 또 검사 외전도 알아봐야 되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끝으로 우리 기자님께서 검사 외전은 어떤 영화이고 또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지 좀 짧게 좀 정리를 한 말씀 해주실까요?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게 검사와 사기꾼이 이게
주인공이 버디 무비예요. 네. 굉장히 강동원 씨의 사기꾼 연기가 재밌는 영화였고 그 황정민 씨 되게 믿고 보는 배우잖아요. 이 검사 역할을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검사의 이야기가 이 두 배우의 연기력으로 인해서 더욱 좀 재밌게 표현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특별수사와 검사 외전 우리 취준생들 요즘 뭐 공부하시느라고 좀 힘드실 텐데 통쾌한 또 웃음과 또 사회 한 방을 날려준 영화들로 에너지를 100% 충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직업을 만나다 속 다양한 직업들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네. 지금까지 시내 21의 이주현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구센터 오늘도 좀 많은 것을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내일도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은 계속 이어집니다. 네, 내일은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선택 과목이죠. 이 소방학의 합격 전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